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황이 사는 로마 속 바티칸 시티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티칸은 작지만 국가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영토, 국민, 주권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헌데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정부를 자처하는 망명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있고 독자적인 자동차 번호판을 갖고 있으며 여권을 발행하는 엄연히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9호 기사단의 후예인 몰타 기사단입니다. 9호 기사단은 9세기 중엽 이탈리아 도시국가 아말피의 어느 부유한 상인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를 위한 병원 겸 숙박시설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수복했던 그때 이 조직이 함께했고 9호 기사단은 이때 성요한 병원 기사단으로 교황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놓인 군기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가 하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 자체는 아말피의 문장과 동일한데 바탕만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뀐 것이에요. 9호 기사단과 쌍벽을 이루는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은 처음부터 군사적 성격으로 창설됐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계속되면서 9호 기사단도 군사적인 성격이 강화됐고 귀족의 푸른 피를 가진 기사 계급과 병치료를 전담하는 의료 계급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단에 입단하는 기사들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기사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평생 규율에 복종하며 결혼도 하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기사단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기부금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들을 이슬람의 목에 박힌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1291년 팔레스티나 아크레에서 십자군의 전성기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 달이 넘는 공성전은 십자군의 대단원에 걸맞게 치열했고 비참했습니다. 기독교도는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으며 십자군을 대표하던 기사단도 모두 난민이 됐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1314년 프랑스 왕에 의해 단장이 반역죄로 처형되면서 와해됐습니다. 이들이 지닌 명성과 재산이 너무 커져서 제거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리대금업까지 하던 성전기사단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명성과 재력을 지녔던 9호 기사단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9호 기사단의 출발이 의료봉사였고 살아남기 위해서 재빨리 전직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성지를 잃고 떠돌던 9호 기사단은 설립 목적이었던 병원을 앞세운 생계형 해적이 되었습니다. 생계형 해적이었지만 해적질의 명분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비잔틴 제국의 영토인 로도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영토를 빼앗긴 비잔틴 제국은 항의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장미꽃 피는 섬이라는 아름다운 기원을 가진 로도스는 고대 문명이 꼽혔던 온화한 기후의 작은 섬입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보면 로도스는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경도에 소아시아와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슬람과 그리스도가 만나는 최전방이기에 서유럽 국가들도 모두 9호 기사단의 로도스 점유를 환영했습니다. 교황은 칙서를 내려 그들에게 로도스 기사단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와해되고 화형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제 로도스 기사단이 된 9호 기사단. 그들은 정말로 이슬람의 목에 박힌 가시가 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차지하자 지중해는 그야말로 오스만의 호수가 됐는데요. 하필 로도스가 지중해의 동쪽 끝에서 오스만의 발목을 붙잡게 된 거예요. 9호 기사단의 영업,
해적질은 성황이었고 오스만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뱀이라 불렀습니다. 로도스 섬에 둥지를 튼 이들을 처음 쫓아내려고 했던 건 술탄 메메드 2세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지 27년 후 메메드 2세의 군대가 로도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미 로도스 기사단으로 문패를 바꿔단 지 17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중세 최강의 성벽을 만들었던 구호기사단과 로도스 원주민인 그리스인들의 만남, 그리고 풍족한 재원에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된 결과는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탄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도스 기사단에게 다행히도 술탄 메메드 2세가 직접 오지 않았고 역병까지 퍼지는 바람에 결국 투르크군이 3개월 만에 물러나 버린 거예요. 최강국 투르크의 입장에선 이것은 큰 패배도 아니었고 이듬해 메메드 2세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과 로도스 기사단의 입장에선 이것은 엄청난 수훈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처음으로 투르크군을 상대로 한 승리였던 데다가 기사단이 아크레에서 쫓겨난 이후 거의 200년 만에 이슬람을 이긴 것이었으니까요. 투르크가 자신들의 목에 박힌 가시가 된 이 그리스도의 뱀을 영영 놔둘 리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로도스 기사단은 방위력 증강에 더욱 힘을 쏟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 등장했던 오스만의 청동 대포 덕분에 성벽 구조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는데 로도스 섬의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의 테오도시우스 성벽보다 더 두껍고 더 낮아지게 됩니다. 투르크의 위대한 술탄 메메드 2세가 죽은 뒤 투르크는 위대한 술탄 메메드 2세 사후에 점점 더 뻗어나가서 북아프리카까지 차지했고 술탄 슐레이만 1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 상에서 기독교 구역은 키프로스, 로도스, 크레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크레타와 키프로스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구역이었고 통상으로 먹고 사는 베네치아는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투르크와 척을 진 적이 없었으며 이 섬들의 규모는 로도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하지도 않으니까 전쟁의 명분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명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로도스를 가만둘 수 없었겠죠? 1521년 20대 중반의 젊은 술탄은 60세가 다 된 로도스 기사단장 릴라당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최고의 군주 슐레이만 1세는 아름다운 필체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해달라고 하며 기사단이 섬을 넘기고 떠나면 주민들의 안전과 종교를 보장해 줄 것이며 떠날 때 귀중품과 기사단의 군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기사단장 릴라당은 답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